그 아이는 모두가 찾던 회장님의 친손녀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되던 날 아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CCTV에 찍힌 마지막 장면.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건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무 존재감도 없던 한 사람이 아이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열쇠였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진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라는 걸 말이죠.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장태진 회장이 햇살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70세의 대기업 회장이었죠. 10년 넘게 이 보육원을 후원해온 그는 매년 이맘때면 직접 찾아와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되는 행사였기에 보육원 강당에는 아이들과 직원들뿐 아니라 취재진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강단에는 회장과 수행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비서진, 경호원들, 그리고 그룹 재무 고문인 최동규도 함께였죠. 최동규는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상속 구조를 설계하고 재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아이들은 준비한 합창을 불렀고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고 원장 선생님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는 것을요. 강당 구석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보육원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죠. 다른 아이들은 회장님을 보며 신나했지만 윤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그 순간이었죠. 갑자기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회장님, 수행원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선생님들이 급히 아이들을 진정시켰죠. 회장은 강단 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9 불렀습니다. 원장님, 구급상자 가져오세요. 다행히 행사장에는 보육원 간호사와 함께 근처 병원에서 파견 나온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공개 행사였기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배치된 인원이었죠. 간호사가 재빨리 심장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삐삐삐. 불규칙한 기계음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백히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응급 약물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대로라면 당연히 투여해야 하는 약물이었죠. 하지만 의사는 미묘하게 망설였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애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잘못 판단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강단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표준 프로토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회장님 상태가 위급하신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랜 세월 회장을 보좌해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그 사람이 의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당 구석에 앉아있던 윤서에게는 달랐어요. 윤서의 귀에는 그 남자의 입모양과 미세한 숨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매뉴얼보다
3cc 더. 윤서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숫자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3cc. 의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사기 끝에서 투명한 약물 한 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놓겠습니다. 의사가 주사기를 회장의 팔에 갖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구석에 앉아있던 윤서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윤서는 무의식적으로 옆자리 의자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리듬으로요. 비, 톡, 비, 톡, 비, 톡. 심장 모니터 소리와 윤서의 손가락 리듬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광경이었지만 아무도 아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강단위 회장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윤서의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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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이는 심장 모니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듣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 숨겨진 패턴을, 다음에 올 변화를요. 그런데 갑자기 윤서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자가 하나 더 빨라졌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윤서를 쳐다봤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윤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작은 아이가 강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어디 가는 거야? 선생님이 급히 불렀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강단 계단을 올라 의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경호원이 황급히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올라올 수 없어. 하지만 윤서는 경호원의 팔을 빠져나가 의사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멈춰요.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윤서에게 쏠렸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강단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니? 경호원이 윤서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3초 뒤에 엇박자가 올 거예요. 지금 그 약 넣으면 심장이 멈춰요. 순간 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삐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죠. 아까 그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선생님, 아이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치료하셔야죠. 회장을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경호원이 윤서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본능적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10살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의사는 주사기를 든 채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1초,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2초,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 3초, 삐. 심장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형이 순간적으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만약 그 순간 약물이 투여됐다면 의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다른 장비를 준비했죠. 의사가 재빨리 판단을 바꿨습니다. 약물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산소 공급을 조절했습니다. 정맥 라인을 재확인하고 심전도를 다시 체크했죠.
몇 분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도 천천히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 비, 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안정됐습니다.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수행원들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당 안 사람들도 안도했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되찾은 장태진 회장은 자초지종을 듣고 자신의 바로 옆에 서 있는 작은 여자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손가락으로 작은 리듬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심장 박동에 맞춰서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그리움까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죠?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서라고 합니다, 회장님. 저희 보육원 아이예요. 윤서. 장태진 회장은 윤서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아이의 손가락을, 아이가 만들어내는 그 리듬을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감각. 설마. 저게 진짜. 회장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친의 모습이, 그리고 딸의 모습이. 그들도 똑같은 손가락 움직임을 보였었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것처럼. 강단 한쪽에서 최동규가 회장을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충직한 측근의 모습이었죠. 그는 조용히 다가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윤서라는 10살 아이가 우연히 회장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장태진 회장은 윤서를 보육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제 저택에서 보호하겠습니다. 회장의 말에 원장 선생님은 놀랐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오랜 후원자였고 무엇보다 윤서가 회장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으니까요. 윤서는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당황했습니다. 보육원의 작은 방에서 지내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거대한 저택으로 옮겨진 겁니다. 하지만 회장은 윤서를 각별히 대했습니다. 아이에게 편안한 방을 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목숨의 은인에게 보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회장은 개인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이름난 유전학 전문이었죠. 선생님, 이 아이를 정밀하게 검사해 주십시오. 회장의 서재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부친께서도 같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심장 박동을, 기계 소리를 마치 악보처럼 듣고 계산하시는 분이셨죠.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유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까? 제 딸에게도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딸은 10년 전에 실종됐습니다. 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그대로 사라졌죠. 당시 생후 6개월이던 손녀와 함께. 사고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사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신 없는 죽음이었죠. 저는 10년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 손녀분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의 능력을 보는 순간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손가락 움직임, 똑같은 리듬 감각.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 아이의 나이가 정확히 10살이라는 겁니다. 제 손녀와 같은 나이죠. 그리고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더니 회장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윤서는 10년 전 한 병원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생후 6개월쯤 된 갓난아기였죠.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고 결국 보육원으로 보내졌다더군요. 시기가 일치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제 딸과 손녀가 실종된 바로 그 시기에 같은 나이의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유전 능력까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제 손녀가 아닐까 하고.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서재에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치합니다. 99.9%. 윤서 양은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녀가 살아 있었구나. 이틀 후 회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회장을 향했죠.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회장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제 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실종됐습니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손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은 오랜 수색 끝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녀가 살아 있었습니다. 회장 옆으로 윤서가 걸어 나왔습니다. 작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윤서는 제 친손녀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10년간 보육원에서 자란 이 아이가 제 딸이 남긴 유일한 혈육입니다. 회장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장윤서라는 이름으로 저희 가문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회장님, 그럼 상속구도가 바뀌는 겁니까? 10년간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혈육 확인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회장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째, 윤서는 10년 전 병원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생후 6개월이었죠. 제 손녀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DNA 검사를 통해 99.9%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한 친손녀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상속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윤서는 제 법적 상속인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 그동안 손녀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으셨습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년간 개인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사건을 종결했고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이 기적입니다. 제가 직접 후원하던 보육원에 제 손녀가 있었다는 것이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장태진 회장, 잃어버린 손녀 찾아. 10년 만의 기적, 보육원에서 자란 재벌 손녀. 장윤서, 장태진 그룹 상속 서열 1순위로. 재벌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태진 회장에게는 직계 자손이 없었습니다. 딸이 실종된 이후로는요. 그래서 그룹 내 여러 계열사 임원들과
친인척들이 상속을 기대하고 있었죠. 각 계열사 사장들, 이사회 멤버들, 심지어 먼 친척까지 모두가 회장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대의 재산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친손녀가 나타난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법적으로 직계혈족이 최우선 상속인입니다. 회장의 친손녀라면 다른 누구보다 앞서는 거죠. 그날 밤 그룹 임원들의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긴급 회동이 여기저기서 열렸죠. 저택 응접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동규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손녀분을 찾으셨다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최동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동규. 자네도 알다시피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 특별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더군. 특별한 능력이라면 유전적 청각 능력일세. 우리 집안에서만 나타나는 희귀한 특성이지. 내 부친과 딸에게도 있었어.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소리의 미세한 패턴을 감지하고 계산하는 능력이야.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유전 형질이라더군. 최동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DNA 검사까지 하신 거군요. 정확하네. 그 능력을 보고 혹시나 싶어서 검사를 했지. 그리고 내 손녀가 맞았어.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임원들이 하나둘 저택을 나섰습니다. 최동규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손녀라.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발표가 누군가에게는 악몽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거리요. 기자회견 다음 날 장태진 회장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택 대회의실에 주요 임원들이 모였어요. 각 계열사 사장들, 이사진, 그리고 재무고문 최동규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손녀 윤서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교육받고 성장할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분간 윤서는 이 저택에서 지낼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회장님. 최동규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녀분을 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회장님, 그룹 경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서 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이사회와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동규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동규의 말이 맞네. 하지만 그건 천천히 논의하지. 오늘은 그저 윤서가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네. 회장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이리 오렴. 윤서가 회장 옆으로 갔어요. 임원들이 모두 윤서를 봤습니다. 회장이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임원들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적 특성이죠. 제 부친에게도 있었고 제 딸에게도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소리를 듣는 능력입니다. 정확하게는 소리의 리듬과 패턴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죠. 제 부친께서는 이 능력으로 기계 고장을 미리 감지하셨고 제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이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육원에서 제 심장 발작을 막아준 것도 이 능력 덕분이었죠. 최동규가 윤서를 유심히 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흥미롭군요, 회장님.
그런 능력이 유전된다는 게. 최동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임원들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하지만 교육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상속 구조 조정은 언제쯤 논의하실 예정이신지요? 임원들의 질문은 합리적이었어요.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회의실 한쪽 구석에는 박성우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지만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적고 눈에 띄지도 않았죠. 회의 내내 벽 쪽에 서서 기록만 하고 있었어요. 박성우는 조용히 윤서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회의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 곁에서요. 작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나가고 회의실에는 회장과 윤서, 그리고 최동규만 남았습니다. 최동규가 다가왔어요. 윤서야, 처음 보는구나. 나는 최동규라고 해.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도와드린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윤서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최동규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앞으로 회사 일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알아가야 할 텐데 어렵지? 하지만 천천히 하면 돼. 우리가 도와줄게. 그때였습니다. 윤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해. 최동규가 말할 때 뭔가가 달랐어요. 주변 소리의 박자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창밖 새소리. 모든 게 살짝씩 엇나갔다가 최동규가 말을 멈추면 다시 맞아떨어졌어요. 윤서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하다고만 느꼈죠. 윤서야? 최동규가 윤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괜찮니? 아, 네. 괜찮아요. 윤서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저택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넓은 방, 맛있는 음식, 친절한 직원들. 보육원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서는 저택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저 끝에서 박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걸어가자 박성우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눈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뒤를 돌아봤어요. 박성우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아저씨, 말이 없으시네.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멀리 나무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우였어요. 윤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손을 흔들었어요. 박성우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기만 하실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회장과 함께요. 최동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일정 확인드립니다. 최동규는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윤서 양의 교육 커리큘럼 안을 준비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동규. 수고가 많아. 최동규가 말하는 동안 윤서는 또 느꼈습니다. 주변 소리들이 미세하게 어긋났어요. 식기 부딪히는 소리, 직원들 발소리, 시계 소리. 모든 게 살짝씩 박자가 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최동규가 나간 후 소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윤서야, 왜 그러니? 회장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윤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이상해요라고 말하면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서는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어요. 박성우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방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걸어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문을 닫았어요. 박성우 아저씨, 왜 자꾸 여기를 지나가실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창문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정원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박성우 같았어요. 윤서의 방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커튼을 닫았어요. 왜 밤에 정원에?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비서실장 박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 네, 회장님. 윤서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보이나? 박성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적응 중입니다. 그래. 윤서를 잘 챙겨주게. 자네가 세심하니까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박성우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먹도 쥐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말없이. 그날 밤 윤서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최동규 아저씨가 말하면 소리가 이상해져. 박성우 아저씨는 자꾸 나를 봐. 윤서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저 이상하다고만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며칠 후 최동규는 윤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의 서재에서였어요. 윤서는 회장 옆에 앉아 있었죠. 윤서야, 할아버지께서 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더구나. 네. 보육원에선 자주 밖에 나갔거든요. 윤서가 작게 대답했어요. 최동규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은 밖에서 놀아야지. 하지만 윤서는 이제 회장님 손녀잖니? 안전 문제를 생각해야 해. 최동규는 서류를 펼쳤어요. 경호원 2명을 배치하고 동선도 사전에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 윤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경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동규는 서류를 챙기며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할아버지랑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잠깐 나가서 간식 좀 먹고 있을래? 네, 알겠습니다.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최동규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굳이 아이를 내보내고 해야 할 이야기인가?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요즘 박 실장 행동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회장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성우가? 뭐가 말인가? 윤서 양 주변을 지나치게 맴돕니다. 심지어 밤늦은 시간에 윤서 양 방문 앞을 한참 동안 서성인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좀 섬뜩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우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최동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아이가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저택 2층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박성우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박성우는 윤서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윤서 앞을 지나쳐 다른 복도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성우 아저씨, 왜 저쪽으로 가시지? 윤서가 원래 가려던 곳은 도서관이었어요. 복도 끝에 있었죠. 하지만 박성우가 그쪽으로 간 후 윤서는 왠지 가기 싫어졌습니다. 나중에 가야겠다. 윤서는 돌아섰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서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최동규가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혼자 산책하니? 네. 경호원은? 아, 화장실 가셨어요. 최동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되지. 윤서가 혼자 있으면 안 돼. 내가 같이 있을게. 최동규는 윤서 옆에 섰습니다. 어디 가고 싶니? 저쪽 장미 정원? 아니요, 괜찮아요. 윤서는 몸이 경직됐어요. 또 시작됐습니다. 주변 소리들이 빨라졌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분수소리. 모든 게 점점 빠르게 돌아가다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윤서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윤서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최동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멀리서 박성우가 나타났어요. 박성우는 윤서와 최동규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박성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아, 그래. 알겠네. 최동규가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나 잠깐 다녀올게. 경호원 올 때까지 여기 있어. 최동규가 떠나자 소리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우는 윤서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윤서가 불편해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성우 아저씨, 저 도서관에 가고 싶은데요. 박성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왜요? 청소 중입니다. 박성우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이상했어요. 도서관 청소? 아침에는 안 그랬는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끝에 CCTV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윤서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복도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박성우였습니다. 박성우는 CCTV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 양. 네. 밤에는 나오지 마세요. 목이 말라서요. 박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짓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성우는 윤서를 다른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CCTV가 없는 복도였어요. 왜 여기로? 윤서는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부엌에 도착했어요. 박성우는 물을 따라 윤서에게 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세요. 네. 윤서가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박성우가 또 다른 복도를 가리켰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제 방은 저쪽인데요. 이쪽이 더 가깝습니다. 박성우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윤서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박성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박성우가 가리킨 길로 갔어요. 그 복도에도 CCTV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방에 들어가서 생각했어요. 박성우 아저씨, 왜 CCTV 없는 곳으로만 가라고 하실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는 식당에 가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길이었습니다. 어젯밤 박성우가 알려준 길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박성우가 알려준 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경호원들도 매일 마주치던 직원들도 이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
마치 나 혼자만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저택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박성우가 이끄는 길만 유독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윤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윤서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어요. 그 이상한 소리 현상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왜 안 그러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박성우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목격했어요. 박성우는 윤서가 가려는 곳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알려줬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은 공사 중입니다. 오늘은 이 계단을 쓰세요. 박성우의 설명은 항상 짧았어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확인해 보면 공사도 안 하고 있고 막혀 있지도 않았어요. 왜 거짓말을 하실까? 박성우가 알려주는 길은 항상 이상했습니다. 직원들도 잘 다니지 않는 뒷길, 조명이 어두운 계단, 그리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박성우 아저씨, 왜 자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만 가라고 하지? 마치 윤서를 세상의 눈에서 서서히 지워버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회장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요즘 박성우를 자주 보니? 네. 복도에서 가끔요.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성우가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던가?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행동. 맞았어요. 박성우는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서야, 혹시 성우가 불편하게 하면 꼭 할아버지한테 말해야 해. 알았지? 네, 할아버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정원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우였어요. 윤서의 방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윤서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박성우 아저씨, 대체 뭘 하시는 걸까?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지만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복도를, CCTV를, 동선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은 채 그날 저녁 윤서는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야, 나 최동규인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최동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윤서야, 할아버지께 드릴 서류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내 엄마 물건들이 지하 서고에 보관돼 있는 거 알아?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물건이요? 응. 할아버지께서 10년 전부터 그대로 간직하고 계셔. 엄마가 쓰시던 오르골도 있고 어렸을 때 사진도 있고. 윤서가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최동규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보면 언제든 보여주실 거야. 지하 서고 안쪽에 빨간 상자에 담겨 있어. 윤서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엄마 물건. 고마워요, 아저씨. 그래, 그럼 난 할아버지께 이 서류 갖다 드려야 해서. 윤서야, 푹 쉬어. 최동규가 나갔어요. 윤서는 책을 덮었습니다. 엄마 물건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 물건. 보고 싶다. 윤서는 망설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먼저 여쭤봐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오면 되잖아. 내일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돼. 윤서는 방을 나섰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서고 문을 열었어요. 책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 빨간 상자,
어디 있지? 윤서가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의 박자가 흐트러졌어요. 형광등 소리, 환풍기 소리, 먼 곳에서 들리던 발소리. 모든 게 한꺼번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갑자기 뚝 끊겼어요. 윤서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리듬을 맞추려 했지만 안 됐어요. 박자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톡, 톡톡, 톡.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였어요. 여기.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윤서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뒤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윤서의 입을 막았어요. 윤서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우였어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해. 박성우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들렸어요. 윤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우는 윤서의 입을 막은 채 복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윤서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 윤서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를 끌고 걸었어요. 빠르게. 윤서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발을 질질 끌며 버텼어요. 놓아주세요. 하지만 박성우는 더 세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윤서는 아파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박성우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계단이었습니다. 박성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윤서는 겁에 질렸어요.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성우에게 끌려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CCTV가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박성우는 CCTV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윤서의 손목을 잡은 채로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뒷문으로 향했어요.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정원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박성우는 또 뒤를 돌아봤습니다. 좌우를 빠르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윤서를 끌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사라졌어요. CCTV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윤서의 손목을 거칠게 잡는 장면, 윤서를 끌고 가는 장면, 계속 뒤를 돌아보며 도망치는 장면, CCTV 없는 계단을 선택하는 장면, 뒷문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 잠시 후였습니다. 윤서 양이 없습니다. 경호원의 외침이 저택을 흔들었어요. 회장이 달려나왔습니다. 뭐라고? 방에도 도서관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직원이 윤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최동규가 급히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세요. 보안실로 뛰어갔어요.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지하복도. 윤서가 서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거기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박성우가 윤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칠게. 윤서가 끌려갔어요. 말없이, 저항 없이. 박성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피해서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CCTV를 의식하지 않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정원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건 보안 담당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성우가 윤서를. 최동규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명백한 납치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성우는 어디 있나? 연락이 안 됩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들었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저게 납치잖아. 윤서가 저항도 못하고 박성우가 처음부터 노린 거였어.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성우, 자네가 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박성우가 윤서의 손목을 잡는 장면. 거칠게 윤서가 끌려가는 장면. 말없이, 저항 없이. 왜 윤서가 저항을 안 하지? 누군가 물었습니다. 겁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협박을 받았거나 박성우가 뭐라고 한 거 아닐까? 하지만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어요. 박성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왜 따라갔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단지 명백한 것은 박성우가 윤서를 데려갔다는 것. 계획적으로. 그날 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용의자 박성우 45세. 혐의 미성년자 납치. CCTV 영상이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백한 납치 사건이네요. 아이가 저항도 못하고 끌려가는데 박성우라는 사람 내력 확인 좀 해보세요. 전국에 박성우의 사진이 뿌려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재벌 회장 손녀 납치 사건. 범인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비서실장. CCTV에 포착된 납치 장면. 모두가 박성우를 범인으로 확신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성우. 왜? 1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배신이었습니다. 최동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박성우를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동규. 나도 몰랐어. 성우가 그럴 사람이라는 걸. 윤서 양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경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사라졌어요. 윤서와 함께 흔적도 없이.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실을. 윤서는 납치당했습니다. 박성우에게.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빠르게요. 윤서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아까 박성우가 너무 세게 잡아서요. 박성우는 운전대를 잡고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이제 나 죽는 건가? 보육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윤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점점 더 외진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집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윤서는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낡은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골목길을 돌고 돌아 작은 단독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작은 마당, 어두운 집. 윤서는 그 집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가 나를 가둘 곳이구나. 박성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내리세요. 차갑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성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성우 씨, 오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옥자 씨. 박성우가 윤서를 가리켰어요. 윤서 양입니다. 박옥자는 윤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윤서 양. 정말. 박옥자가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박옥자는 윤서를 껴안았습니다. 윤서야, 많이 놀랐지, 많이 무서웠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박옥자의 품에서 빨래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윤서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성우가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 양. 박성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윤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서 양을 납치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윤서 양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하 서고는 위험했어요. 최동규 고문님이 윤서 양을 해치려 했습니다. 윤서는 멍하니 박성우를 봤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제 입을 막고 끌고 가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면 최동규 고문님의 사람들이 올 수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10년 전부터 회장님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윤서 양이 돌아왔을 때부터 윤서 양도 지키려 했습니다. 10년 전 박옥자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들어가자. 안에서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셋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거실이 나왔습니다. 박옥자가 윤서를 소파에 앉혔어요. 배고프지? 이모가 밥 줄게. 이모님? 나는 박옥자라고 해. 회장님 저택에서 오래 일했어. 청소 일을 했지. 박옥자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어요.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박성우가 윤서 옆에 앉았어요. 윤서 양,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윤서는 우유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우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성우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회장님 따님의 경호원이었습니다. 엄마. 뭐? 네. 10년 전 따님께서 결혼하시고 윤서 양을 낳으셨을 때 제가 경호를 맡았습니다. 박성우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날 따님께서 윤서 양을 안고 외출하시려 할 때 저도 함께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동규 고문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어요. 급한 일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날 밤 따님의 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었대요. 따님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윤서 양도 함께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수개월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죠. 박성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왜 하필 그날 제가 다른 곳으로 갔는지, 왜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지. 박옥자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봤어, 윤서야. 10년 전 그날. 뭘 보셨어요? 최동규 고문님이 차고에서 따님 차 밑으로 들어가시는 걸. 뭔가 공구로 작업하시더라고. 박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하지만 그날 저녁 사고 소식을 듣고 알았지. 고문님이 뭘 하셨는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겁이 났어. 그날 밤 최동규 고문님이 나를 찾아왔거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박옥자의 눈에 눈물이 흘렸어요. 나는 10년간 입을 다물었어. 겁쟁이였지. 회장님께도 경찰한테도 아무 말도 못했어.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 양이 돌아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최동규 고문님이 윤서 양도 노릴 거라고. 왜요?
윤서 양이 상속자니까요. 최동규 고문님은 20년간 회장님을 보좌하며 회사 재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서 양이 성인이 되면 그 지위를 잃게 될 거예요. 박성우는 윤서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윤서 양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도 정원에서도 최동규 고문님이 윤서 양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래서 자꾸 저를 보셨던 거예요? 네. 무서웠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최동규 고문님이 눈치챌까봐 박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동규 고문님이 윤서 양을 지하석으로 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봤어요. 뭐요? 최동규 고문님의 부하 직원이 지하로 내려가더니 가스밸브를 조작했습니다. 환기구도 막았어요.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스? 네. 지하서고에 가스가 조금씩 새어나오게 만든 겁니다. 밀폐된 공간이라 10분이면 위험해집니다. 박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급히 쫓아갔습니다. 윤서 양을 데리고 나와야 했어요. 박성우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CCTV에 찍히는 것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박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범죄자로 지목됐습니다. 윤서 양을 납치한 사람으로요. 어떻게요? 괜찮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최동규 고문님이 1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박성우는 윤서를 안심시켰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박옥자가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야, 여기 있으면 안전해. 이모가 널 지킬게. 목숨 걸고. 윤서는 박옥자 품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심이 됐어요. 박성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옥자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 밤 윤서는 작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박옥자가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박성우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증거를 정리했어요. 10년간 모아온 자료들, CCTV 영상들, 재무 기록들. 조금만 더면 끝난다. 박성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택 쪽을 향해. 회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택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 임원들, 그리고 최동규가 모여 있었어요. 박성우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만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경찰이 보고했어요. 회장은 책상에 주먹을 쳤습니다. 더 빨리 찾을 수 없나? 윤서가 위험하단 말이야. 최동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박성우는 계획적으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가? CCTV를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최동규가 화면을 틀었어요. 박성우가 윤서를 데려가는 장면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보십시오. 박성우는 CCTV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각지대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찍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나를 잡아봐라는 식으로요.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박성우가 그럴 사람이었나? 10년 넘게 함께 일했는데
최동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제가 박성우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 인사 기록을요. 최동규는 서류를 펼쳤어요. 박성우는 정식 공채로 입사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비공식 라인으로 스카우트하셨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문제는 박성우의 공식 이력이 지나치게 간략하다는 겁니다. 이전 경력, 학력, 자격증, 표준 양식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내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이력서보다 중요한 건 위기에서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회장님, 최동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건 의심으로 보입니다. 왜 박성우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숨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동규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성우는 최근 3개월간 윤서, 양 주변을 지나치게 맴돌았습니다. CCTV 기록을 보면 일부러 윤서, 양과 마주치려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윤서를 챙겨달라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최동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밤에도 새벽에도 윤서, 양방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업무 시간도 아닌데 말입니다. 화면에 여러 CCTV 장면이 나왔어요. 박성우가 복도를 걷는 모습, 정원에 서 있는 모습, 윤서의 방을 올려다보는 모습. 이건 감시입니다. 박성우는 처음부터 윤서, 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말을 잃었어요. 최동규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뭔가 윤서, 양이 발견된 시기입니다. 최동규는 달력을 가리켰어요. 박성우가 비서실장이 된 게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윤서, 양이 병원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마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동규의 말은 논리적이었어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10년 전 사건과 연관돼 있을 수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성우가 내 딸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동규는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 박성우를 믿으셨던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윤서, 양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성우, 자네가 정말. 그날 오후 최동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을 대신해서였어요. 장태진 회장님은 현재 극심한 충격으로 휴식 중이십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성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윤서, 양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최동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박성우는 10년 넘게 회장님을 보좌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박성우는 정식 공채가 아닌 회장님의 직접 스카웃으로 입사했습니다. 공식 인사 기록은 최소화돼 있고 이전 경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게 왜 의심스러운 겁니까? 최동규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동규는 잠시 멈췄어요. 10년 전 회장님 따님 실종 사건과의 연관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년 전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요? 박성우가 범인이었을 가능성이? 최동규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켰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이 내용으로 도배됐습니다. 박성우, 비공식 스카웃 출신, 기록 최소화 의혹, 회장이 숨긴 인물, 계획적 범행 정황.
손녀 납치범, 정체불명의 비서실장. 여론은 들끓었어요. 박성우가 10년 전부터 계획한 거였어? 무서운 놈이네. 회장님을 배신하다니. 최동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박성우는 이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범인으로 확신했으니까요. 그날 밤 최동규는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회장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동규, 내가 틀렸나? 성우를 잘못 봤나? 회장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박성우가 교묘했던 겁니다. 최동규는 회장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제 생각엔 뭔가 윤서 양이 위험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박성우가 윤서 양을 데려간 이유. 단순 납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최동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0년 전에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데려가고, 그리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성우가 그럴 리. 회장님, 최악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최동규는 회장의 어깨를 잡았어요. 윤서 양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박성우가 윤서 양을 이미.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최동규는 속으로 웃었어요. 완벽하다. 이제 윤서만 제거하면 된다. 박성우가 범인이니 윤서가 죽어도 모두 박성우 탓이다. 최동규는 회장을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회장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동규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윤서를 찾는 방법을, 그리고 제거하는 방법을. 그날 밤 최동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치 추적 계속해. 박성우는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찾으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최동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조용히 처리해. 증거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최동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윤서, 내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10년 전에 죽었어야 했어. 최동규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기다렸어요. 윤서를 찾을 그날을, 마지막 날을.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박옥자의 집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박옥자가 매일 따뜻한 밥을 해줬습니다. 박성우는 거실에서 노트북과 도청 장비로 저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박성우는 10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저택 곳곳에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들. 최동규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윤서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낡은 방 창문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박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회장님이. 윤서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으로 갔어요. 계단 중간쯤 내려갔을 때 거실이 보였습니다. 박성우가 노트북 앞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있었어요. 화면엔 오디오 파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독하신가? 박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서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박성우가 뭔가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박성우가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스피커를 켰어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 통화 소리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주입하겠습니다. 의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 윤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투약량이 얼마지? 매뉴얼대로 20cc입니다. 고모님. 그걸로는 부족해. 침묵. 응. 3cc만 더 넣어. 천천히. 확실하게. 윤서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3cc만 더 넣어. 이 목소리, 이 말투. 윤서는 벌떡 일어났어요.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아저씨. 박성우가 놀라 돌아봤어요. 윤서 양. 윤서가 노트북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스피커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네, 고모님. 3cc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소리, 발소리, 숨소리. 윤서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손가락을 무의식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톡, 톡, 톡. 모든 소리의 박자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갑자기 끊겼어요. 윤서는 이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남자야.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보육원에서 할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그때 의사한테 속삭였던 그 남자. 박성우가 윤서를 봤어요. 확실합니까? 네, 똑같아요. 목소리도 말투도. 그리고 윤서는 자신의 손가락을 봤습니다. 소리가 똑같이 이상해요. 주변 소리들이 빨라지고 끊기고. 보육원에서도 그랬어요. 박성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동규 고모님. 보육원에서도. 스피커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약 완료했습니다. 좋아. 계속 지켜봐.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최동규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성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회장님, 박옥자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위독하십니다. 최동규가 또 같은 짓을. 박성우는 벽을 쳤습니다. 안 돼. 가야 하는데. 하지만 박성우는 창밖을 봤어요. 저택 쪽을 향해. 지금 가면 즉시 체포됩니다. 납치범으로요. 그러면 윤서도 최동규에게 넘겨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 갈 수가. 윤서가 박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박성우가 윤서를 봤습니다. 저 증언할 수 있어요. 증언? 네. 보육원에서 들었던 목소리랑 지금 들은 목소리가 똑같아요. 제가 확실히 증언할 수 있어요. 윤서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최동규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저 말할 수 있어요. 박성우는 한참을 윤서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서 양.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박성우가 일어났어요. 일단 여기서 더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준비요?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 넘길 수 있도록. 박성우는 윤서를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반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박옥자는 윤서를 재웠습니다. 박성우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윤서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리듬이 맞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박성우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박성우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10년간 모아온 자료들, CCTV 영상들, 재무 기록들. 조금만 더면 끝난다. 박성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택 쪽을 향해. 회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서는 회장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최동규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최동규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윤서만 찾으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최동규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윤서가 숨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래 숨지는 못할 겁니다. 최동규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우 위치 추적 계속해. 반드시 찾아. 5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박성우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박 옥자를 불렀어요. 옥자 씨, 증거를 다 모았어요. 내일 아침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네. 윤서 양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박 옥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성우 씨, 조심하세요. 최동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알아요. 오늘 밤만 버티면 됩니다. 박 옥자는 윤서를 봤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윤서야, 내일이면 할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 정말요? 그래. 박성우 아저씨가 다 해결하셨대. 윤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무의식적으로 소파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뭔가 이상해요. 뭐가? 소리가 또 이상해져요. 박 옥자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잖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박성우가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 여러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최동규가 찾아왔습니다. 윤서 양, 어서 숨어요. 박 옥자가 윤서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비밀 다락방으로요. 윤서가 들어가자 박 옥자가 상자들을 쌓았어요. 이모님도 같이 숨어요. 안 돼. 내가 문 열어야 돼. 아무도 없는 척해야 해. 박성우가 박 옥자에게 말했어요. 저는 뒷문으로 나가겠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성우 씨. 박성우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박 옥자는 거실로 나와 문을 열었어요. 최동규가 서 있었습니다. 옥자 씨, 오랜만이네요. 최동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윤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박성우가 이곳에 숨겼다는 거 다 알아요. 최동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남자들도 들어왔어요. 다시 찾아보세요. 구석구석. 남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하게요. 옷장을 열고 침대를 드러내고 천장까지 확인했어요. 부엌으로 왔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어요. 여기 또 확인했잖아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보세요. 최동규가 직접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상자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고 선반을 뒤졌습니다. 박 옥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동규는 상자들을 계속 치웠습니다. 점점 안쪽으로요. 그리고 벽을 두드렸어요. 똑똑. 이 벽? 이상한데요? 최동규가 벽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숨겨진 문을 발견했어요. 여기 뭔가 있어. 최동규가 상자를 모두 치우고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윤서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찾았다. 최동규가 윤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요. 박 옥자가 최동규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박 옥자를 붙잡았어요. 나요. 윤서한테 손대지 마. 옥자 씨, 10년 전에도 경고했잖아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최동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박성우를 도와줬어요?
이제 옥자 씨 아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따님을 죽였잖아요. 윤서 엄마를. 박옥자가 소리쳤습니다. 10년 전 내가 봤어요. 차고에서 차를 만지던 거, 브레이크를 건드리던 거. 최동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요. 박옥자가 외쳤습니다. 그날 당신이 떨어뜨린 공구, 내가 주워서 10년간 보관했어요. 거기 당신 지문이 있을 거예요. 최동규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어요. 공구 하나 가지고 뭘 증명하겠어요? 난 차고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CCTV 기록도 있어요. 박성우 아저씨가 찾아냈어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동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박성우는 지금 지명수배자고 너희들 증거는 아무도 안 믿어. 최동규가 윤서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요. 윤서를 놔요. 박옥자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이 막았습니다. 윤서는 차에 실렸습니다. 최동규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윤서야, 내가 처음부터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제 끝을 내야겠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옥자의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박옥자는 남자들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윤서야. 하지만 차는 이미 멀리 갔습니다. 박옥자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박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씨, 최동규가 윤서를 데려갔어요. 뭐라고요? 방금 전에 차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어느 방향입니까? 북쪽으로, 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미 경찰에 연락했어요. 금방 올 겁니다. 박성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최동규의 차는 외곽 공단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한적한 곳으로요. 어디 가는 거예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최동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낡은 폐공장 앞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곳 같았어요. 깨진 창문, 녹슨 철문,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동규가 차에서 내려 윤서를 끌어냈습니다. 이리 와. 싫어요. 윤서가 저항했지만 최동규는 윤서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공장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먼지가 가득하고 오래된 기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천장이 높고 넓었지만 출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최동규가 윤서를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윤서는 벽에 등을 붙이고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때 공장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동규 고문님. 박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동규가 돌아봤습니다. 박성우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성우, 혼자 왔나? 네. 박성우가 멈춰 섰습니다. 최동규와 거리를 두고요. 윤서 양을 보내주세요. 그럴 수 없어. 최동규가 웃었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 고문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늦지 않았다고? 이미 늦었어. 최동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년이야, 20년. 내가 회장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사를 키운 건 나야. 따님만 제거하면 회장님 사후에 내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어. 회장님은 나만 믿으셨으니까. 최동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참았던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10년 전 갑자기 따님이 결혼하고 애까지 낳더라고. 손녀가 생기면
따님,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는 거야. 손녀까지 제거해야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지. 10년 전 내 어미는 그렇게 보냈어. 윤서가 숨을 멈췄습니다. 부하들한테 시켰지. 시체를 완전히 치우라고. 흔적 없이. 최동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멍청한 놈 하나가 명령을 어겼더라고. 아기가 불쌍했나 봐. 병원 앞에 몰래 버렸어. 최동규는 비웃었어요. 나도 나중에야 알았지.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갓난애가 뭘 기억하겠어. 고아원에서 평생 썩겠지.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더라고. 회장님이 직접 찾아내서. 최동규가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10년 전에 완전히 끝냈어야 했는데 이번엔 실수 안 해. 내 어미처럼 확실하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성우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통화 중이었습니다. 들리십니까, 회장님? 박성우가 핸드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최동규 고문님의 자백을 다 들으셨죠? 최동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회장님뿐만 아니라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경찰에게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고문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요. 박성우가 핸드폰 화면을 최동규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 명이 통화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회장, 임원들, 그리고 경찰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최동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네, 언제부터? 처음부터였습니다. 고문님을 이곳으로 유인한 순간부터 회장님과 경찰에게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윤서 양이 미끼가 되어준 덕분입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최동규가 출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도망치려고요. 하지만 박성우가 더 빨랐습니다. 재빨리 최동규 앞을 막았어요. 비켜. 최동규가 박성우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동규의 팔을 잡고 깔끔하게 업어쳤습니다. 쿵. 최동규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성우가 최동규를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요.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거기 아무도 움직이지 마. 경찰이 최동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동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최동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끌려갔어요. 박옥자가 경찰차에서 뛰어내려 공장 안으로 달려왔습니다. 윤서야. 박옥자가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이모님. 윤서가 박옥자 품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잘했어. 우리 윤서. 정말 잘했어. 박성우도 다가왔습니다. 윤서 양 용감했어요. 덕분에 최동규 고문님의 자백을 녹음할 수 있었어요. 아저씨가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하지만 윤서 양이 미끼가 되어줬어요. 고마워요. 박옥자가 박성우를 봤습니다. 성우 씨, 우리 해냈어요. 옥자 씨 덕분입니다. 옥자 씨가 윤서 양을 지켜주셨어요. 10년 전엔 못 지켰지만 이번엔 지켰어요. 박옥자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차가 최동규를 싣고 떠났습니다. 박성우와 박옥자 그리고 윤서는 다른 차에 올랐어요. 저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회장을 만나러. 차 안에서 윤서는
박옥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박옥자도 윤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모님 고마워요. 아니야, 윤서야. 이모가 고마워. 내 덕분에 이모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박성우는 백미러로 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서는 구출됐고 최동규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박옥자는 마침내 10년 전의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회장의 저택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회장, 윤서, 박성우, 그리고 박옥자. 옥자 씨. 회장이 박옥자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일을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박옥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겁이 났어요. 최동규가 제 아들을 해칠까봐. 그래서 박옥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따님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이 일어나 박옥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옥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옥자 씨. 옥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옥자 씨도 피해자였어요. 위협을 받았고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서를 지켜주셨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주셨어요. 옥자 씨가 아니었다면 윤서를 잃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옥자 씨.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회장이 박옥자를 안았습니다. 박옥자는 회장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후 최동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최동규가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증인을 호출하겠습니다. 박옥자 씨,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박옥자가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10년 전 그날 저는 회장님 저택 차고에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때 최동규 고문님이 들어오셨어요. 박옥자는 최동규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문님은 따님의 차 밑으로 들어가셨어요. 뭔가 공구로 작업하시는 것 같았죠.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날 밤 따님의 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고문님이 뭘 하셨는지. 박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문님이 떨어뜨린 공구를 제가 주었습니다. 10년간 보관했어요. 증거로 제출합니다.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투명한 증거봉투 안에 녹슨 공구가 들어 있었어요. 최동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할망구가. 최동규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라고? 10년이나 지난 공구 하나로 뭘 증명한다는 거야? 저 여자는 거짓말쟁이야. 피고인,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하지만 최동규는 멈추지 않았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박옥자,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피고인 최동규, 한마디만 더 하시면 법정 모독죄로 추가 기소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동규는 거칠게 숨을 쉬며 박옥자를 노려봤어요. 박옥자는 최동규를 똑바로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공구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명확히 발견됐습니다. 또한 이 공구로 차량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법의학팀의 정밀 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어요. 최동규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 최동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최동규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완강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됐어요. 저 공구는 누구든 만질 수 있었어요. 저는 회장님을 20년간 충성스럽게 모셨어요. 이건 음모예요. 피고인,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공구의 지문, 브레이크 절단 흔적, 그리고 당신의 자백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최동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회장을 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평생을 회사에.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피고인 최동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동규는 끌려갔어요. 법정 밖으로. 끝까지 억울하다는 듯 소리치면서요. 한 달 후였습니다. 박성우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히려 표창을 받았어요. 회장과 윤서를 지킨 공로로요. 저택으로 돌아온 박성우를 회장이 반겼습니다. 성우, 고생 많았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자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회장은 박성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자네 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그리고 자네를 믿은 것도. 박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윤서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서재에서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윤서야, 네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으로 살자꾸나. 할아버지가 많은 걸 가르쳐 줄게. 회사 일도 배우고 나중에는 내가 이 모든 걸 이어받아야지.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할아버지, 응? 저는 여기 남고 싶지 않아요. 회장이 놀라서 윤서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니? 저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소리를요. 윤서는 회장을 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아니에요. 재벌 손녀가 아니라 그냥 윤서로 살고 싶어요. 윤서야. 보육원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노래하고 그냥 저였어요. 회장은 한참을 윤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윤서야. 할아버지가 욕심을 부렸구나. 할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거겠지. 회장이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도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할아버지 보러 와야 해. 약속이다. 네, 할아버지. 꼭 올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윤서는 저택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대신 작은 음악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회장이 마련해준 곳이었죠. 윤서의 특별한 청각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옥자가 윤서의 짐을 챙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윤서야, 이것도 가져가야지. 박옥자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이모님? 열어봐. 윤서가 상자를 열자 작은 음악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태엽을 감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예쁘다. 이모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은 거야. 이제 내가 가져. 하지만 이모님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야. 소중한 사람한테. 박옥자가 윤서를 안았습니다. 윤서야, 이모가 너한테 미안해. 10년 전에 용기를 냈더라면 내 엄마를. 아니에요, 이모님. 이모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윤서가 박옥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님 잊지 않을게요. 꼭 놀러 올게요. 그래. 자주 와야 해.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박성우도 윤서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윤서 양. 네, 박성우 아저씨. 박성우는 윤서에게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포장된 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윤서가 열자 메트로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정교한 메트로놈이었어요. 소리가 필요할 때 쓰세요. 정확한 소리. 윤서가 메트로놈을 작동시켰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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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완벽한 리듬이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잘 쓸게요. 윤서 양 덕분에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둘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인사했어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윤서를 안았습니다. 잘 가거라, 윤서야. 할아버지 자주 보러 와야 한다. 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윤서야. 윤서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회장, 박성우, 박옥자 모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택이 점점 멀어졌어요. 윤서는 메트로놈을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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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따라 두드렸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없었어요. 위험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택에서는 회장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떠난 쪽을 향해서요. 박옥자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윤서는 잘할 거예요. 알아요, 옥자씨. 우리 윤서는 강한 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우도 함께 창밖을 봤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요. 며칠 후 윤서는 음악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학교였어요. 피아노실, 연습실, 작은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윤서를 맞이했습니다. 윤서구나. 환영해.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편하게 지내렴.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해볼 수 있어. 윤서는 피아노실로 갔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윤서는 의자에 앉아 건반을 봤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살짝 눌렀어요. 땡.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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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리듬으로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윤서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이제 윤서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무엇을 위한 건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윤서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저택에서는 회장이 손녀를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옥자는 부엌에서 윤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에 윤서가 올 때를 위해서요. 박성우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보자 하면서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자유로웠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음악과 함께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윤서의 연주가 계속됐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학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멀리 멀리 퍼져나갔어요. 희망의 소리로, 자유의 소리로, 행복의 소리로 윤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생각날 때 편한 마음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